안녕하세요, 로빈입니다.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봤었는데 이번에 그 강의를 시작하게 된 거는 언제 영어 공부를 시작하면 제일 좋고 또 각 단계별로 어떻게 학습을 하는 게 제일 좋은지에 대한 질문들을 학부모님들한테서 되게 많이 받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로부터도 아무래도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언제 시작하면 좋고 또 어떻게 학습을 하는 게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는데 보통은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영어는 몇 살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뭐 어떻게 시작을 해라. 이런 지침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소위 이제 전문가 분들께서는 뭐 두세 살에 하는 게 좋다. 아니면 더 어릴수록 좋다. 아니면 초등학교 가서 하는 게 좋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건 이제 사람마다 뭐 일반적인 의견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 채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 경험상으로 체득한 것들을 어느 정도 뒷받침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강의를 하는 거는 뭐냐면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 초등, 중등, 고등으로 갔을 때 과연 영어 공부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좋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나중에 추가적인 사항들이 있으면 추가적인 또 영상을 또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것이 지금 PPT 파일이에요. PPT 파일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조금 길어지면 조금 나눠서 올리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좀 많이 얻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일단 각 단계별로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면 이렇게 보면 Focus on each level 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초등학교 여기에 있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초등부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중등부, 고등부에서는 어떻게 초점을 맞추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는 제가 개인적으로 영어를 공부를 할 때 같이 공부를 했던 많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세요. 어떤 노력을 하냐면 아이들이 좀 더 영어를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놀이를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잘 받아들일까, 좀 더 받아들이기 쉬운 방법을 많이들 찾으시죠. 그래서 아마 제 경험상으로는 물론 중등부, 고등부 선생님들도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단연코 노력을 많이 하는 선생님들은 진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지 않을까.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거, 그리고 물론 이제 초등학교 입학 전에도 영어를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처음 그 누구와 함께 영어를 배우고 같이 소통하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영어를 처음에 배울 때 과연 어떻게 배우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초등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계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초등부는 3C라고 해서 이건 제가 임의적으로 작성을 해 놓은 겁니다. Creativity, 창의력, 그리고 confidence, 자신감, 그리고 courage, 용기. 이 세 가지에 좀 중점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한글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우냐면 이미지와 함께 배워요. 이미지와 함께 배운다는 뭐냐면 그림책으로 배운다는 말이에요. 뭐 이미지와 함께 배운다, 영상과 함께 배운다, 그건 좀 어려운 말이고요. 쉽게 말해서 그림책을 가지고 단어하고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특정 그림을 보여줬을 때 아이들이 그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의사라고 하게 되면 뭐가 떠오르냐면 청진기를 이렇게 메고 있는 어떤 흰색 가운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림 공부도 열심히 좀 해야겠네요. 그림이 좀 부족한데 의사라고 하게 되면 이런 그림이 떠오르고 이런 그림이 있으면 우리는 의사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영어를 처음에 배울 때는 의사는 우리가 닥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닥터라고 하면 똑같은 이미지가 떠올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닥터라고 하게 되면 의사라는 말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떠오르니까 요게 한 템포가 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느려지는 단계만큼 의사소통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배울 때처럼 영어도
이미지와 같이 배우는 게 제일 좋아요. 영어를 그래서 그림책과 영어 단어, 소위 말하는 보캐블러리를 이렇게 일치시켜서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좋죠. 굳이 이걸 해석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한글 배우는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영어 단어와 그림을 매칭시켜주는 방법이 제일 좋죠. 그러면서 이 그림을 봤을 때 닥터가 떠올라야지 의사라는 말이 떠오르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출발을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를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창의력이라고 하면 이 영어와 영어 단어와 특정 그림을 매칭을 시켰기 때문에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훈련이 잘 되면 나중에는 문장을 들었을 때도 한글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다라고 할 때는 lookat을 쓸 수도 있지만 take a look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표현이 맞냐?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쓰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쓰는 사람에 따라서 나는 lookat이 더 편해 아니면 take a lookat이 더 편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자기만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창의력이 길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어떤 단어를 주어지고 이 단어로 네가 생각하는 이미지를 떠올려가 아니라 상황을 떠올리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아이는 lookat이라는 단어를 쓰고 어떤 아이는 take a look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본인만의 창의력을 기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paraphrasing이라고 해요. paraphrasing은 뭐냐면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 공부의 최고 난이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어 공부의 제일 마지막. 우리가 한글을 공부할 때도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한국어 문장은 하나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문장이 존재하듯이. 그러면 영어에서도 하나의 상황을 묘사할 때는 하나의 단어만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영어 공부의 최고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paraphrasing. 이 paraphrasing에 대한 첫 번째 단락이 바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창의력을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아이들한테 무조건 묘사해봐가 아니라 천천히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면 창의력은 길러지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나중에는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만의 언어로 설명을 해봐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학습된 아이들은 그 학습법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 상황에 대해서 자신만의 언어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문법적으로 그건 틀렸어 라고 지적하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자,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드릴 텐데 제가 미국에서 초등학교 2학년 또래 여학생을 지도한 적이 있었어요. 여학생을 지도했는데 아버님하고 어머님은 두 분 다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세요. 근데 이 학생의 지도를 제가 맡았는데 이 학생한테 제가 제일 처음으로 숙제를 내준 건 뭐냐면 매일 영어로 일기를 쓰라는 거였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숙제를 내주면 부모님들은 어떤 기대를 하게 되냐면 로빈 선생님이 이제 첨삭을 해주시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첨삭을 안 했거든요. 첨삭을 안 하고 이 일기 쓰기를 꾸준히 한 달 정도를 계속했어요. 그런 다음 이 한 달 동안 계속된 일기를 이제 어머님, 아버님과 같이 리뷰를 해봤어요. 리뷰를 해봤더니 물론 이 아이가 미국 초등학교를 다녔던 것도 물론 있겠지만 리뷰를 해보면 인풋이 없다고 생각을 해도 물론 인풋이 있었지만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리뷰를 해보면
인풋의 크기는 크게 많지 않고요. 왜냐면 내가 쓰는 표현이 틀린지 맞는지를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그렇게 잘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쓴 글과 한 달 뒤에 쓴 글을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다른 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변화해 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틀린 표현을 고쳐가면서 표현이 거의 완성형에 가깝게 변화되고 있는 거죠. 이 여학생은 언어에 대한 감각이 되게 빨랐기 때문에 아마 변화가 더 빨리 나타날 수도 있기도 해요. 하지만 한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똑같이 아이에게 일기를 쓰게 하면 어머님 아버님들은 첨삭을 해주기를 원하고 그 첨삭에 대해서 아이가 학습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그 어머님 아버님이 기대하는 영어를 영어답게 공부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중고등학교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학습이 되는 거고요. 적어도 초등학교에서는 영어라는 바다에 대해서 수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수영하는 힘을 길러주려면 자유형도 조금 배웠다가 평형도 배웠다가 아니면은 접영도 좀 배우고 여러 가지 형태를 배우면서 자유자재로 이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을 좀 고르도록 해야 되는데, 마치 자유형만을 계속 강요하는 거죠. 팔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말하는 문법을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뭐가 틀렸다 맞았다. 그렇게 되면 지적질을 하고 지적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가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향상이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아이는 향상이 됐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못 느끼거든요. 그럼 자기가 그걸 느끼려면 영어로 일기를 쓰면서 스스로 문장을 계속, 아이들이 한국어 쓰는 것도 그렇게 다양한 단어를 쓰지 않아요. 영어는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같은 문장을 쓰더라도 조금씩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형도 했다가 평형도 했다가 접형도 했다가 하면서 나는 자유형이 편해 라고 선택을 하는 순간 조금씩 자유형이 좀 더 멋있어지고 올바른 자세가 되면서 이제 정말 수영선수와 같은 폼을 갖게 되듯이 영어 공부도 그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그것에 따라서 스스로가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초등 과정에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받침이 돼서 이 세 가지가 완성이 되면 어느 정도의 영어의 바다에서 수영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이제 중고등학교로 넘어가면 조금씩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반대 방향?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학습이 흐르기도 하지만, 일단 초등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 건, 그리고 학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영어라는 큰 바다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스스로 내가 영어를 고쳐 나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세에 대한 밑바탕을 가다듬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가 초등부에서 길러지는 학습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중등부, 고등부에 대한 설명인데, 초등부에 대한 설명 이 다음 또 우리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